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에 상륙하면서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보다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북상 중인 6호 태풍 손띵도 간토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새벽에 발생한 7호 태풍 암필도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발사한 저궤도 통신망 로켓이 폭발하면서 700개가 넘는 파편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구 저궤도에 4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와 위성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고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화성 지하에 많은 양의 지하수가 액체 상태로 있다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하수는 지표면을 덮으면 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은 양이어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폭염 탓에 냉방기 사용이 늘다 보니 요즘 냉방병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동시에 확산하면서 증상이 비슷해 환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구분법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도 밤에도 더위에 지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대신 불청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냉방병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한기가 느껴지고 몸살 기운까지 겪게 됩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는 온도가 너무 낮고 밖은 너무 덥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 두통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런데 최근 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아프긴 한데 초기 증상이 비슷해 냉방병과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것에 걸린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둘 다 초기 증세는 콧물,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피로감 등으로 비슷합니다. 차이는 그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냉방병은 으슬으슬 몸이 떨리는 증세까지 나오다 두통 등으로 연결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고열이 계속되고 목 아픈 증상이 지속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이 나타나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냉방병은 열이 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고열과 근육통이 심한 그런 질환입니다. 예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냉방병은 일정 시간마다 냉방기를 끄고 환기를 해야 하며 실내 온도는 25에서 26도를 맞춰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험군은 해마다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 단계를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의 재고는 남아있지만 사용량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추가 구매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달 안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입추가 무색하게 전국을 달구는 열기가 여전합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9도에 육박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런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몸을 옷으로 가린 사람들. 그늘에서 쉬고 물을 연신 들이켜보지만 뙤약변 밑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열기를 식혀주곤 있지만 지열을 재보면 40도가 넘습니다. 지난주 입추를 지나 조금씩 날이 선선해지기를 기대했지만 더 뜨거워지는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햇볕이 진짜 피부가 타 들어갈 것처럼 뜨거워가지고요. 점심때마다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오늘 좀 유독 더운 것 같아요. 입추도 지났는데 날씨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때이른 겨울왕국이 펼쳐졌습니다. 시원하게 얼음판을 누비는 사람도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도 펄펄 끓는 바깥 날씨는 잊은 모습입니다. 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스케이트를 타면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쾌적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시원한 얼음 냉기에 무더위도 있고 잃어버린 활력도 되찾은 기분입니다. 수도권에 만들어진 인공해변. 손에 가득 모래를 쥔 아이들은 뜨거운 줄도 모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풍덩물에 빠지고 첨벙첨벙 손으로 물장구를 치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 바람 쐬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바람이라도 자연풍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일단 어떻게든 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여름. 시민들은 웃음으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지난주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번 주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늘어난 냉방 수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 5일보다도 가파른 속도였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더해 휴가철을 마친 뒤 산업용 전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이번 주가 전력 수급의 고비라고 전망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높아진 기온에 최대 수요 전망까지 상향 조정되며 또 한 번 기록 경신이 우려됐지만 오후 들어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광복절 연휴가 본격화하기 전인 오늘 역시 전력 수요가 93.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전력 예비율도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체 발전 태양광 시설이 집중된 남부지방에 흐린 날씨가 예상돼 전력 시장으로 수요가 더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까지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어서 정부는 일단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폭염 속에 폐막한 가운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회를 치를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카본 플랜의 분석 결과 2040년에서 2059년 사이 전 세계 대부분 도시의 연간 최고 온열지수 WBGT의 평균값이 섭씨 32도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온열지수란 기온과 습도, 구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이 열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열사병 예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지수가 32도를 넘으면 단시간에 야외 활동으로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있어 마라톤의 경우 28도 이상에선 경기가 중단됩니다. 특히 2050년 하계올림픽 개최 시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비롯한 5개 도시에 WBGT가 27.7도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스포츠의학학회가 운동 경기 등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멈추라고 권고하는 수치입니다. 지난주 규모 7.1 강진으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이번에는 물폭탄을 머금은 태풍이 일본을 관통했습니다. 이와테현의 경우 강수량이 이틀 동안 500mm에 육박하는 등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토사 붕괴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마을 다리를 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바로 옆 주택가에 곧 넘쳐 흐를 만큼 거의 비슷한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흐릅니다. 오후 8시 반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5호가 토호쿠 이와테현에 상륙했습니다. 이와테현 하천 4곳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갔습니다. 토호쿠 지역은 24시간 동안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평년 8월 한 달치를 넘어갈 수 있는 기록적인 양입니다. 24時間に300ミリという降水量の予想についてはかなりの危機感を持っています。大雨による土砂災害や河川の増水氾濫、低い土地の浸水の危険度が高まる。 아오모리, 아키타 등 토호쿠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은 잇따라 결항됐고 신칸센 일부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6호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후 간토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규모 7.1의 강진에 이어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에서는 규모 5.3, 홋카이도 앞바다에서는 규모 6.8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규슈 남부에 있는 활화산인 기리시마산에서도 지진 활동이 늘면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잇따른 강진과 함께 태풍까지 겹치면서 일본 열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7호 태풍 암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일본 센다이 북쪽 내륙을 관통한 5호 태풍 마리아는 오늘 새벽 3시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고 6호 태풍 손띠는 내일 새벽쯤 센다이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발생한 7호 태풍 암필도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풍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동풍이 강화되면 더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태풍으로 인한 주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현지 시각 12일 낮 12시 20분쯤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LA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10.5km 떨어진 하이랜드 파크 서쪽 4km 지점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2.1km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LA 전 지역에서 지진이 강하게 느껴졌고 주민들은 유리잔과 접시가 흔들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발생한 겁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소 80여 마리를 기르던 농장에서 일부 소의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한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감염이 확인된 소를 긴급 행동지침 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경기 안성시와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오산 등 인접 10개 시군에 대해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와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국내 발생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중국이 저궤도 통신망인 스타링크에 맞서겠다며 발사한 위성 탑재 로켓이 궤도에서 폭발하면서 700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지구 저궤도가 위성과 파편으로 붐비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관리 체계는 없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통신위성 18개를 싣고 우주로 날아간 중국 창청 6A호. 중국판 스타링크인 저궤도 통신망 사업 천범 성좌의 첫 번째 발사 장면입니다. 2030년까지 위성 15,000개로 위성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第一个阶段呢是1296颗星，它可以具备一个全球互联的能力，可以完成全球的一个完整的覆盖，可以提供全方位的很多样化的一个商业服务了。 그런데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은 직후 로켓이 폭발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민간 기업 레이더에 고도 800km 이하 저궤도를 떠도는 여러 파편이 잡혔습니다. 10cm 이상의 비교적 큰 파편만 300개 이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작은 파편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 쓰레기가 흩어진 겁니다. 지구 저궤도는 이미 4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와 위성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6,000기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스타링크의 폐 위성은 지금도 지구 대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지 위성을 이뤄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같이 갖춰져서 적어도 그 위험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스타링크가 2027년까지 4만여 개, 후발주자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10년 안에 3천여 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주 쓰레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주 교통을 통제할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화성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다량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대 공동연구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화성 지하 11.5에서 20km에 위치한 지각에 대량의 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지하수는 매우 깊은 곳에 있어 화성 탐사 거주에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화성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의 행방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 지하수는 지표면을 덮으면 바다를 이룰 정도의 엄청난 양이어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연이틀 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 차량 80여 대가 불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는 등 그야말로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후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지하에 전기차 출입 자체를 막는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11일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 완충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강한데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을 막는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자체에 과충전을 막는 전력선 통신 모뎀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 전기차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진 곳이 많은 만큼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촘촘하게 하고 화재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유럽연합 등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예고했는데 우리도 전기차 재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넣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데 신산업 기준과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다음 달 발표되는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전기차 7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습니다. 레이 EV와 니로 EV의 일부 모델에는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차종에는 모두 국내 업체인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이 쓰였습니다. 앞서 현대차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네시스를 포함한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BMW 코리아가 수입차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BMW는 홈페이지에 제조사 안내 코너를 만들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어디 제품인지 밝혔습니다. 먼저 iX1과 iX3에는 중국 회사인 CATL 배터리가 탑재됐고 다른 8개 차종에는 모두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BMW 코리아는 인천 벤츠 화재로 고객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선교사들이 한반도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컬러 사진을 포함해 100여 년 전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 직후 당시 한국인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여성이 머리부터 덮어쓰는 조선시대 외출복 장옷을 입은 채 서 있습니다. 그 앞엔 까까머리 사내아이 2명과 꼬마 숙녀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게를 뒤에 두고 가슴까지 치켜 올려 동여맨 치마와 홍차 바지를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들. 절에 있는 5층 석탑 앞에 쪼르르 앉아있는 또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사진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으로 유명한 독일 선교사 베버가 1911년 당시 최신 기술인 오토크롬을 이용해 찍은 컬러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나 그 위에 채색한 사진과 달리 생생한 천연색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이번에 모두 44점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사 성과의 공개로 그가 어렵게 촬영에 남기고자 했던 당시 한국의 생생한 모습들을 지금의 한국인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물을 처음 접한 한국인들의 모습도 따뜻한 시선이 담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는 장치, 환등기를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물건에 눈을 떼지 못하는 흥분과 낯설미 표정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실업학교 학생들이 톱을 들고 작업용 앞치마를 걸친 모습에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빌렘 신부가 안 의사 형제들과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에선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안중근이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작업을 많이 해놓으신 사진이 있어요. 이 같은 사진들은 조만간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충남 아산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 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학생들의 소속 학과와 개인 전화번호가 웹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앞서 전북의 한 대학에선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학의 정보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들어간 대학교 사이트입니다. 학생 이름 일부만 가려져 있을 뿐 소속 학과와 학년, 개인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공개돼 있습니다. 학생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에 버젓이 노출된 겁니다.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9천여 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지만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측은 뒤늦게 학생들의 창업 교육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진 않고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한다며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를 파악한 뒤 즉시 폐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검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잠시 로그인 없이도 이렇게 검색됐던 그런 오류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북 지역 한 대학에서 대학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해 학생과 졸업생 등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학 측은 유출 피해 조회 페이지까지 운영하며 2차 피해 접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경각심과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앞서 냉방병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발열, 오함뿐 아니라 마른 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이 함께 나타난다면 레지오넬라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로 만성질환자같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발병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꼭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